자,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관련 용어 설명 몇 개 짚어보고 내용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에서 민법 내용 용어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았어요. 자, 첫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라는 점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특별법이라고 하고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동일 사안이 민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죠. 이런 원칙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2번 소개해드렸고 세 번째 가압류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채무자가 돈을 꿔갔는데 부도 맞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더라. 그 도망을 못 가도록 채무자 재산의 임시조치로 해두는 것, 그거를 가압류라고 부른다. 가압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이걸 기억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 가압류는 누가 신청하느냐? 일반 채권자가 신청을 해요. 일반 채권자가. 다음 네 번째 보면 물권이 나오죠. 물권. 이건 지배권이에요. 예컨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즉 이런 것들은 등기로서 공시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특징이요.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즉 대세요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대항력이라는 개념 꼭 챙겨가실게요. 대항력. 물권이 생기면 그 힘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 이거를 대항력 또는 대세요라고 그런다. 그런데 5번에 있는 채권은요. 계약자끼리만 밀당하는 거죠. 계약자끼리만. 나 계약을 했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부분을 채권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대항력이라는 개념 6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법의 체계에서 크게 4개 장으로 이렇게 4개 편으로 밥상의 재료가 차려져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우측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하나씩 만나도록 하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합니다. 2장 권리 변동 6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권리 변동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권리가 변하는 거네요. 권리가. 그 권리 변동에서는 3개를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권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종류. 두 번째는요. 권리의 취득.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 건데. 세 번째는요. 권리 변동. 권리가 변해요. 변해. 그 변동의 원인이 뭐냐. 왜 변해? 왜 변해? 사람이 변하죠. 권리도 변해. 왜 변해? 왜? 그 원인에 관한 고찰. 3가지를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리의 종류에 관한 논의, 두 번째는 권리의 취득에 관한 논의, 세 번째는 그 권리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데는 저절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원인이 있다. 원인. 이 3가지 메커니즘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예컨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국밥집을 하나 샀다고요. 국밥집을 하나 인수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개업하니까 와달라고. 국밥집. 자, 국밥집. 이것도 밥하고 관련이 있죠. 밥. 그 국밥은 국이 주예요. 밥이 주예요. 앞에 있는 국이 주 아니겠어요? 국 안에 밥이 이렇게 퐁당 들어온 거니까 국이 주죠. 만약 밥이 주라면 밥국집이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밥집은 국이 주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한글 용어가 앞에 있는 게 주된 의미를 갖고 뒤쪽이 부수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밥은 국이요. 국이 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밥집은 밥보다 국이 맛있어야죠. 국이. 자, 국밥집을요. 제 친구가 매매로 인수를 했습니다. 매매로요. 그러면 그 국밥집을 매매로 샀을 때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국밥집을 매매로 인수했다고. 얼마 주고? 1억 주고 매매로 인수했어요.
이때 매매 계약을 매수자가 체결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 국밥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은 국밥집을 넘긴 매도인은 국밥집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넘겨줘야 되니까 의무가 있고 매수자는 1억을 치르고 국밥집을 나한테 넘겨라고 달라고 넘겨주셔라고 하는 채권이 생기네요. 채권이. 국밥집 넘겨달라고 나한테. 안 줘. 왜? 잔금 안 치렀잖아. 너. 잔금 못 치러서 아직 못 넘겨. 그 상태에서는 채권만 있는 거죠. 국밥집 넘기라고. 물건 언제 생긴다고? 등기를 가져오면. 등기를 다 넘겨주면.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으면 물건이 생긴다고. 물건은 등기를 꽂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꽂아요. 자, 그래서 물건하고 채권의 큰 차이가 지금 도드라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권리의 종류는 그래. 첫 번째요. 채권이 있고요. 권리의 종류의 첫 번째는 채권. 두 번째는 물권. 세 번째는 형성권이 있습니다. 형성권. 처음 보실 거예요. 네 번째는 항변권. 네 개의 권리를 1년 내내 우리 밥상에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채권. 채권 보실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국밥집 넘겨달라고 거꾸로요. 매도인은 돈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그것을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급부요. 급부는 뭐예요? 주기로 한 거. 국밥집 주기로 했잖아요. 돈 주기로 했잖아. 돈 주기로 한 거. 그거를 급부라고 그런다. 내가 돈 빌려주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 돈을 급부. 자, 그래서 채권은 누가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권리. 달라고. 국밥집 넘겨달라고. 돈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 두 번째, 물권은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건은 국밥집이죠. 국밥집을 이분이 매매로 사면 지배할 수 있죠. 바로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다라고 특징을 잡아냈다면 물권은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내가 지배하는 거야. 뭐를? 국밥집을. 내가 이 국밥집 지배하는 거야. 매매로 인수했으니까. 위에는 지배를 해요. 청구를 해요. 내가 청구하는 거야.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그 점에서 구별이 돼요. 소유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물권의 종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형성권. 형성권은 특징이요. 일방적인 통지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특징은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야. 일방적인 통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일방적인 통보가 있어야 된다. 통지.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자, B가 이 국밥집을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넣지 않으면 잔금을 오늘까지 넣기로 했는데 안 넣으면 계약 위반이죠. 그때 매도자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파기.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 나 계약 해지할 거야. 왜? 왜 잔금 안 넣냐고 당신. 오늘까지 잔금 넣기로 했잖아. 왜 안 넣어? 나 계약 그럼 해지한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불러드립니다. 형성권.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돈 좀. 돈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청구권이에요. 얘한테 협조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면 끝이에요. 일방적인 통보로. 예컨대 비유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국밥 시킬 때 두 가지 종류의 남자가 있어요.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 첫 번째 종류의 남자는요. 국밥집에 가가지고 자기야 국밥 먹을 거야? 물어보죠. 우리 국밥 시킬까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바로 청구권이에요. 자기 국밥 시킬 거야? 청구하죠. 근데 어떤 종류의 남자는 앉자마자 국밥 2개요. 물어보지 않아요. 예, 바로 쏘는 거예요. 바로 일방적으로 통제하죠. 이게 형성권이에요. 여자는 여자한테 승낙을 구하지 않아요. 형성권. 청구권은요. 상대방한테 동의나 승낙을 요구하는 거죠. 해달라고.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청구권. 형성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쏘는 권리요. 이게 형성권이다. 구별이 잘 되실 거예요. 계약 해제가 거기에 들어가요. 계약 해제를 하든가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 형성한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번째는 항변권이라고 돼 있어요. 항변권. 자, 이건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요. 이렇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현상을 우리가 즐겨볼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중개사 사무실로 온다. 오실 때요 주인님 보증금 가지고 오세요. 보증금 1억 통장 가지고 오시고 세입자분은 오실 때 세입자분은 부동산에 오실 때 오늘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집 키 가지고 오세요. 집 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된 오늘 약속된 시간에 보증금을 가지고 오고 이쪽에서 키를 넘겨주고 끝내는 거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보증금 주시고 키 주시고 이걸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러냐.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같이 한번 밥을 드셔볼까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보증금 주시고 방키 주시고 이걸 방인도라고도 해요. 명도라고도 하고. 거꾸로 안 주면 보증금 오늘 준비 안 되셨다고요? 안 주셨다고? 준비 안 되셨다고? 그러면 방 안 빼요. 안 빼. 왜 안 빼는데? 얘가 줄 때까지 나 못 나가. 그 관계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불러드려요. 동시행 항변권. 같이 데려가 볼까요? 동시행 항변권.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서 매주 1년 동안 만날 권리의 종류는 4종류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4개로요. 첫째가 채권, 두 번째가 물권, 세 번째가 형성권, 네 번째가 항변권. 항변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자,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형성권 이건 꼭 챙겨주시고요. 다음 이제 권리가 취득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국밥집을요. B가 오늘 매매로 가져왔어요. 매매로 사왔어요. 그럼 B는 국밥집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딴 사람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딴 사람한테서 매매로 가져온 거죠? 가져오면 승계취득이라고 그래요. 승계취득. 그럼 맨 처음에 건물을 줘가지고 국밥집을 맨 처음에 차린 사람은 원시취득. 오케이. 그래서 권리가 취득되는 모습은 딱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최초로 국밥집을 낸 사람을 원시취득. 그 사람으로부터 국밥집을 매매로 넘겨받으면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 자, 그래서 국밥집을 최초로 얻으셨어요. 최초로 얻으면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취득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원시취득. 최초 취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넘겨받으면 가게를 넘겨받으면 무슨 취득으로?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사람은 누구? 예, 시공사죠. 현대건설 이쪽에서 아파트를 500세대 지었다. 그쪽이 바로 원시취득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신 분, 시공사. 건물 신축한 사람, 이분이 원시취득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 나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죠. 나는 매매로 들어간 거니까 분양받아서 들어간 거니까 무슨 취득? 승계취득. 내가 매매로 들어왔어. 분양받아서 들어왔어. 다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에요. 경매받아도 승계취득. 왜? 이분이 지은 거를 내가 경매로 가져온 거니까 승계취득. 그럼 나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낚시를 갔어. 낚시, 바다 낚시. 요즘 TV에도 나오더만요. 예,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선수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그 마리수가 꽤 많을 줄 알았더니 실제 잡은 고기 수는 어느 날은 보면 한 마리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낚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꽝 되는 경우가 있죠. 꽝 되는 경우. 8시간, 10시간 해도 꽝 되는 경우가. 공부는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8시간 하면 꽝 되는 일은 없어요. 누수가 좀 될지언정 남아있는 건 있다고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쫙 빠져나가죠.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보름이 지나면 콩나물은 엄청나게 웃자라 있어요. 왜요? 빠져나간 듯 하지만 그 안에 축적되는 게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공부도 이와 같이 빠져나가지만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예, 그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 가서 고기를 딱 낚으면 바로 낚으신 분이 원시 취득자. 고기를 바다에서 낚았다. 고기라는 거는 주인 없는 거죠. 바다에 널려 있는 고기를 무주물이라고 그래요. 무주물을 내가 처음으로 잡았다. 이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무주물을 선점했다라고 그래요. 무주물, 주인 없는 물고기를 내가 뭐 했다? 물건을 선점했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 거야.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 물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소비자가 구매를 했다. 승계 취득. 그럼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내가 한 벌 사왔다. 그걸 최초로 취득한 분은 누굴까요? 바로 제조업자죠. 제조업자가 원시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드신 거, 옷을 만든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법학에서는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 가공을 하신 제조업자. 제조업자가 옷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분이 원시 취득을 하신 셈. 가공한 사람. 가공. 옷을 만드는 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가공이라고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불러드립니다? 가공을 했다. 이 옷 가공한 거예요. 제 얼굴도 가공한 거예요. 그죠? 누가요? 신께서. 가공한 거죠. 가공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가공을 한 거죠. 가공.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 가공한 옷을 시장에다 내어다 팔면 승계 취득자. 그래 모든 권리는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에 의해서 권리가 태어나요. 오케이. 자, 이때 승계 취득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전적 승계.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단어 차이는 승계되는 건 똑같아요. 승계되는 건 똑같은데 앞쪽에서 달라졌죠. 이전하느냐 설정하느냐 이 차이. 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차이는 B가 아파트를 저 국밥집을 사서 국밥집을 매매로 인수한 다음 매매로 국밥집을 사서 다시 C한테 팔아 넘기면 국밥집 팔아 넘기면 국밥집이 넘어가죠. 이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것들 우리는 이전했다고 그래요. 소유권이. 권리가 이전했다고 그래서 이전적 승계. 소위 우리는 이걸 양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양도했다. 국밥집 어떻게 했어? 넘겼어.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 오, 바뀌었어. 오늘 바뀌었어. 이전했어요. 이전적 승계. 그런데 넘긴 게 아니라 B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을 설정하면 저당을 잡혔다 내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그럼 집 넘긴 거예요? 아직 안 넘겼지. 아직 안 넘겼지. 은행에다 넘긴 게 아니라 설정만 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저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정했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었어요. 그럼 집을 매매로 넘기면 매매나 경매로 넘기면 그건 뭐요? 이전적 승계가 되겠네. 이전적 승계. 증여받으면 증여로 넘기면 증여로 넘겨줘 버렸다.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이 국밥집을 며느리한테 증여로 넘겼다. 이전한 거네요. 매매나 증여로 넘긴 것도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네. 넘겨줬어.
근데 넘겨준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은 거. 이 국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저당을 설정했다. 그거는 넘긴 게 아니잖아요. 넘기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는 설정적 승계라고 해서 이전적 승계와 구별을 지어준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연결을 해보면 내가 집을 전세를 놨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놔버렸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올해 28회 올해 중개사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이전적 승계다. 맞는 집은 틀리는 집은 틀리는 집은 오케이. 28회 올해 시험 정답. 권리 변동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정답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권리 취득에 관한 논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이제 세 번째요. 권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4개를 보셨어. 4개. 권리 취득에는 2가지가 있더라. 최초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그 다음 권리가 변하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 원인이 2가지가 있더라. 권리 변동의 원인이 2가지가.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리가 왜 변해? 변하니까 변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으니까 변하지. 원인이. 그 원인을 만나보자고요. 원인을. 자, 이 국밥집을 팔겠다고요. 팔겠다고 내놨어요. 나 국밥집 팔 거야. 얼마에? 매매가 얼마야? 나 1억 밑으로는 절대 못 넘겨. 1억이야 1억. 매매가 1억. 1억을 불렀어요. 1억에 팔겠다고 내놓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청약을 했다라고 그래. 청약. 부동산에 내놨어. 1억에. 1억 밑으로 절대 안 돼. 그랬더니 6개월 동안 매입자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입질도 없어요. 애가 타죠. 그러다가 B가 1억에 사겠다. 1억에 사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수락한 거를 승낙을 했다라고 그래. 승낙을 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라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국밥집을 매수자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권리가. 국밥집에 대한 권리가 A에서 B로 넘어가게 되었죠. 왜 넘어가게 된 거냐? 바로 매매 계약 때문이죠. 바로 저 매매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법률 행위라고 불러준다. 계약을요. 나 매매 계약했어. 매매 계약. 그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불러준다? 법률 행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요. 계약 이꼬로 뭐라고 부릅니다? 법률 행위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민법 전책 4편 중에서 3편에서는 저 매매 계약을 매매라는 거를 계약이라고 불러요. 매매 너 뭐라고 불러줘? 계약이라고 불러줘. 근데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줘요. 똑같은 거를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은 강사예요. 집에 가면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이름 붙인 거죠. 여자분도 똑같죠. 여자분도 집에 가면 아이 엄마, 직장에 가면 직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이름 붙여지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매매 계약을 어디 가면 법률행위라고도 부르고 어디 가면 계약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름만 다르게 명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쓰고 뭐라고요? 법률행위라고 읽는다. 이래도 아무 상관없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국밥집에 대한 권리가 매매만으로 국밥집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방법이 있어요. 매매가 아니라 뭐로도 돌아가시면 이 주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으로도 넘어가요. 상속에 의해서 자식한테 국밥집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이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법이 정한 대로 자식들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계약하고 구별이 돼요. 그래서 권리가 변하는 거, 이렇게 국밥집에 대한 권리가 변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크게 2개가 있다. 계약으로 바뀌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으로 바뀌는 거 하나. 내가 사망을 했어. 아버님이 사망했더니 자식들이 우는 게 아니라 속에 화장실 가서 좋아하더라는 거지. 왜? 상속이 되니까. 그렇게 넘겨주지 않던 국밥집을 드디어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어. 이러면서. 제가 잘 가는 추어탕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추어탕집 할머님이 95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카운터 앞에 앉아 계세요. 아직도. 아직 틀어지고 있는 거죠. 왜? 밥싸움입니다. 밥싸움. 넘겨주면 그 육남매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찾아올 일이 없죠. 넘겨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일요일마다 와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야 용돈을 준다는 거죠. 와야.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를 실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님이 사남매를 두셨는데 저 시골에다가 이렇게 실버타운을 져놓고 계셨는데 그 실버타운 진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님이 딱 앉아 계시면 며느리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돈을 받으러.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용돈 500만 원씩 준대요. 왜 500만 원이 할머니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자식이 넷인데 직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넘겨주지 않아야 아들도 찾아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자도 그래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만약 넘겨주면 오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면 바로 사망하는 순간 법률이 규정한 대로 상속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권리는 변하게 돼요. 뭐에 의해서?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게 돼요. 권리나 의무가.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게 되어요. 뭐에 의해서? 계약이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계약을 뭐라고 부르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으로도 재산권이 넘겨오더라.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럼 뭐라고 부를까? 하나로. 이 두 개인데 이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계약, 하나는 법률. 두 개인데 하나로 부르면 뭐라고 불러줄까? 크게 법률 요건이라고 하나 이름을 딱 붙였어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주자. 새로운 용어 하나 또 나왔어요. 새로운 용어. 너 뭐니 헷갈리게 법률에 의면 법률에 의지 여기다 또 하나 또 붙였어. 왜? 두 놈을 묶어가지고 불러줬다니까. 두 놈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줍시다. 법률 뭐라고요? 요건이라고. 오케이. 이거 데려가십시다. One more time.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권리 의무. 법률 효과가 생긴다. 효과로 권리가 생기더라. 당사자에게. 왜 생기더라?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이 요건이 갖춰져야 효과가 생긴다. 권리가. 그 법률 요건 속에는 두 개가 있다. 테마가 두 개가. 하나는 법률의 의미,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오케이. 자, 요 메커니즘이 조금 낯설고 새로운 재료예요. 완전 새로운 재료니까 요 재료를 잘 섞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권리 왜 생긴다고? 계약해야지 이 사람아. 계약 안 해도 생겨. 왜? 법률로 생겨. 법률로 또.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면서 잘 따라오시리라고 믿고요. 자, 거기 책에 있는 재료, 자료집에 있는 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박스에 보면 3단계로 박스가 이렇게 칸막이가 3칸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요, 법률 사실. 나 5억에 팔겠다, 1억에 팔겠다. 이 청약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요리할 때 쓰는 재료예요. 국밥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그 재료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그 재료가 있어야 국밥을 만들어. 국밥이라는 법률 요건이 갖춰준 거예요.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는 법률 사실. 청약을 했다. 이게 법률 사실이고요. 매매계약서 썼다. 이러면 법률 요건을 갖춰준 거예요. 법률 요건. 그러면 효과로서 권리가 생기게 되죠. 국밥집 넘겨주고 돈 주고 권리 의무가 서로 생기더라.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돼요. 권리 변동의 3단계. 청약을 했니? 청약을 했어 오늘. 그랬다가 계약이 됐네. 매매 계약이 됐네. 그러면 법률 요건이 갖춰졌네.
그럼으로써 뭐가 생겼네? 법률 효과로 권리가 두 사람에게 권리가 생겼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3단계로 논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과감하게 이 법률 요건에 별표합니다. 그 법률 요건 안에 두 놈이 있더라, 두 놈이. 요걸 놓치지 않으시면 잘 마무리되고 있는 점. 자, 그래서 법률 요건의 개념 볼까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정한 전제 조건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 전제 조건이 갖춰줘야, 즉 법률 요건이 구비가 돼야 뭐가 생기더라? 효과로서 권리가 생긴다. 국밥집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잖아. 매매 계약에 의해서. 두 번째, 법률 요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 의사대로. 내가 1억에 팔려고 해서 국밥집 팔아 넘기려고. 그건 나의 의사야. 나의 의사. 나의 의사에 의해서 국밥집의 권리가 넘어간 거. 이거를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예컨대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 팔아치우는 거, 임대하는 거,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 등은 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거니 이것들은 몽땅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아치우는 거, 임대를 주는 거, 계약을 했다가 취소시켜버리는 거 다 내 의사로 이루어지니까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대로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두 가지죠. 자, 이거를 책상에 붙여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봐주실수록 이 밥은 나하고 친숙해져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례 뒷장 8페이지 넘어가시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 있어요. 자, 민법을 사례로 풀어가면 이 밥이 민법이라는 밥이 아주 쉽고 재밌게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 사례 2번은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발생. 둘로 쪼개놨어요. 자,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것. 갑소유 아파트를 5억에 팔기로 청약을 했고 매수인들이 5억에 산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갑의 청약을 뭐라고 불렀죠? 법률 사실. 그 법률 사실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내가 청약했다. 팔기로 했다고. 재료가 있는 거죠. 법률 사실에 재료가 있어요. 쌍괄호 2번은요. 3월 1일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에서 5억의 매매계약서 썼다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었군. 그러면 권리가 생기겠네. 쌍괄호 3번이요. 쌍괄호 3번에 매매계약의 법률 효과로서 매도인은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매매계약의 효과. 이 권리는 매매계약 때문에 발생한 것.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런데 쌍괄호 2번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시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2년 미만으로. 그럴 때는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2년으로 본다라고 법이 정해놓았어요.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에요. 당사자 의사는 뭐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 세입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기간 어떻게 하기로 해요? 기간 우리 정하지 맙시다. 우리 계약기간 정하지 맙시다라고 한 게 당사자 의사예요. 그런데 법은 뭐라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몇 년으로? 2년으로 처리해버려요. 누가? 법에서. 왜? 2년이라는 최단 기간을 보장해 준 거예요. 적어도 2년 동안은 거주할 권리를 보장했다. 그래서 최단기를 보장했다. 최단기를.
아무리 짧아도 2년이야. 짧아도 2년을 넘을 2년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대. 예컨대 1년으로 정했다. 1년으로 정했어도 몇 년으로? 2년으로 본다.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2년이라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2년이라는 권리가 계약으로 생겼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효과, 2년이라는 효과가 임차인에게 생겼더라. 그래서 권리는 내 의사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도 권리가 생기더라. 그런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어서 통합 개념을 하나 만들었다. 그 통합 개념을 뭐라고 부르자? 법률 요건이라고 지칭한다고 해. 이래서 권리 변동에서 세 가지 태제를 만나보셨어요. 첫째, 권리 종류에 관한 네 가지 논점. 그 다음 권리 취득에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두 가지 문제를. 세 번째는 권리가 왜 변동한다고요? 권리가 왜 생긴다고? 계약을 해야지 이 사람아. 난 계약 안 해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주고 갔어 유산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생기더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권리 변동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교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3교시 다시 보시겠습니다.